저 뒤에 있는 막내따님이요. 그분을 안에 삼겼습니다. 죽을 뻔한 양반을 구해준 대가로 가난한 선비는 못생긴 막내딸을 지목했습니다. 눈앞엔 꽃처럼 고운 첫째와 둘째가 있었지만 가난한 선비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못생긴 막내딸을 콕 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저런 못난 걸 데려왔냐며 혀를 찼지요. 그런데 이 못난 며느리가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가치를 알아본 가난한 선비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충청도 외진 고을 어귀의 낡은 초가 한 채가 쓸쓸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사가 비만 오면 물이 스웠고 흙벽은 금미가 찬바람이 사정없이 스며들었지요. 그러나 이 허름한 초가에서는 날마다 학동들의 그 읽는 소리가 또랑또랑 울려 퍼졌습니다. 비좁은 악한을 삼아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 선비 최윤서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시절 가난한 선비들이 호구, 지책으로 사랑채의 서당을 여는 일은 드은 일이 아니었지요. 최윤서 역시 낮에는 천자문을 가르치고 밤에는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달래가며 과거 공부에 매달리는 꽃한 청년이었습니다. 학동들이 수업료 명목으로 가져오는 삭수, 그러니까 쌀 한 대에 장작한 단먹한 토막 따위가 이 집안의 유일한 살림 미천이었지요. 그날도 아침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마루 끝에 조망만 한 메주 한 덩이와 누런 종이 몇 장을 수줍게 내려놓고 총이 돌아갔습니다. 최윤서는 그것들을 소중히 갈무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문풍지를 바라보았지요. 밤새 내린 비에 종이가 흠뻑 젖어 찢어질 듯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을 새로 깰 집단도 구해야 하고 어머니 약 달릴 감초도 떨어졌구나. 최윤서는 속으로 셈을 하며 장시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노무가 텅 빈 쌀을 나무 주걱으로 긁어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그 읽는 소리는 낭랑한데 붓두불씨가 먼저 꺼지게 생겼구나. 손빠른 며느리 하나만 들어와도 숨통이 트일 텐데. 노무의 푸념의 윤서는 대구 대신 빈 약탕기를 씻어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갓을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지요. 비가 굵어지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장터까지는 심리 남짓한 길이었습니다. 최윤서는 서둘러 감초한 꾸러미와 지붕캘 집단을 구한 뒤 돌아오는 길에 올랐지요. 그런데 고을을 벗어날 쯤 부슬부 내리던 봄비가 갑자기 장대비로 변하더니 고을 앞 개울물을 무섭게 불려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노인 하나가 미끄러운 징검다리 위에서 발을 헛쳤습니다. 휘청하는 순간 노인의 거센 흙탕물 속으로 고꾸라졌지요. 으악! 비명소리에 최윤서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급류에 휩쓸려 개울 한가운데 솟은 바위를 간신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겉살이 연신 몸을 후려치는 가운데 공포에 질린 노인의 손나기 힘이 눈에 띄게 풀려가고 있었지요. 최윤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진 집단과 감촉꾸러미를 바위 위에 벗어던지고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물가에 버티고선 늙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지요. 최윤서는 지붕을 엮기 위해 장에서 사온 긴 새끼줄 타래를 꺼내 들었습니다. 둘둘 말린 타래를 다급하게 풀어내어 한쪽 끝은 버드나무 밑동에 단단히 감아매고 다른 한쪽은 제 허리에 칭칭 둘렀습니다. 새끼줄이 팽팽하게 버텨주는 것을 확인한 최윤서는 거침없이 불안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어르신 제 손을 잡으십시오. 허리까지 차오르는 급류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한 발 내딛 때마다 발밑에 자갈이 쓸려 나갔고 물보라가 눈을 가렸지요. 그러나 최윤서는 버드나무의 메인 줄에 온 힘을 의지한 채 사력을 다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맞닿는 순간 최윤서는 노인의 손목을 움켜쥐고 힘껏 끌어당겼지요. 물살이 발목을 휘감고 돌멩이가 정강이를 찍었으나 윤서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타투 끝에 노인을 물 밖으로 끌어올린 최윤서는 등을 두드려 물을 토하게 한 뒤 자신의 젖은 도포마저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축 늘어진 노인을 등에 업고 비를 뚫어 초가로 달렸지요.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아들을 본 노무는 깜짝 놀랐으나 군말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었습니다. 낯선 노인의 젖은 버섯을 벗기고 엄발을 문질러가며 몸을 녹여주었지요. 미지근한 숙사발이 노인의 입술 사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기력을 되찾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가 아니었으면 오늘 겨울 귀신이 될 뻔했소. 은혜가 태산 가꾸려. 최윤서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었으나 노인은 쓸쓸한 집안 구석구석을 쓱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지요. 내 성은 마기오 일찍이 소가에 급제하여 남들은 나를 박진사라 부르오만 보시다시피 이웃 마을에서 선비 노릇이나 하던 몰락한 양반이요 빚을 구하러 나섰다가 하마터면 물귀신 신세가 될 뻔했소이다. 가만 보니 선비도 연배가 찼는데 아직 곁에 한 사람이 없는 모양이구려. 비록 내가 제물로 은혜를 갚을 형편은 못되나 집에 딸이 셋으니 그중 하나와 혼인을 맺어주겠소. 부디 사양 마시오. 최윤서가 급히 손사래를 치려했으나 노모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사는 자신의 집이 있는 마을 위치를 상세히 일러주며 꼭 찾아오라는 당부를 남기고 떠났지요. 박진사의 뒷모습이 고개마루 너머로 사라지자 노모는 아들의 등짝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사람 손 하나만 더 들어와도 우리 집은 산다. 뭘 그리 뜸들이느냐. 어서 가거라. 최윤서는 빛에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리니 식어가는 어머니의 약탄기가 눈에 들어왔지요. 과거 급제가 먼저라. 돌덩이처럼 내려 앉았습니다. 며칠 뒤 최윤서는 내키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떼어 박진사의 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최윤서는 박진사가 일러준 때로 이웃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양방 가라 했으나 기와집은 보이지 않았지요. 난슨 초가 두 채가 마주보고서 있었고 흙담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빙한 처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속으로 쓰웃음을 지었지요. 자신의 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살인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날카로운 여인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훈장댁으로 시집을 가. 내가 미쳤다고 언니가 가. 난 싫어. 서로를 떠미는 듯한 말다툼. 소리에 최윤서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박진사가 급히 뛰어나와 반색을 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어서 들어오시오. 마루로 오르기 전 최윤서의 귀에 열린 부엉 틈으로 또 다른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한테 멱살을 잡혀도 그렇지 양반과 규수가 천 것들처럼 바느질품을 내다 팔국리를 해. 아비 얼굴에 똥칠할 일 있냐. 등을 치는 소리와 함께 퍼붓는 꾸질함이었지요. 이어서 조그맣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쌀이 비었는데 최면이 밥을 먹여 줍니까? 이것 봐라. 내가 그리 천박하게 군이 어느 집에서 며느리로 드리겠냐.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리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최윤서는 모른 척 시선을 거두고 마루에 올랐지요. 박진사는 사랑마루에 자리를 펴고 최윤서를 앉힌 뒤 세 딸을 차례로 불러 세웠습니다. 첫째 금목은 19살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걸쳤으나 이목구비가 시원하게 빠진 고운 얼굴이었지요. 곱게 따은 머리에 어여쁜 댕기 하나 없었으나 자태만으로도 사람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 은옥은 18살로 복숭아 삐뼘씀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두 자매가 나란히 서보는 이의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화사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의 눈빛에는 손님을 반기는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은근히 더 나은 혼처를 기대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나왔습니다. 복단이라 불리는 17살 셋째 딸은 언니들과는 사뭇 달랐지요. 가무잡잡한 얼굴에 투박한 인상, 말씀마저 저거 구석에서 있으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볼품이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멋은 듯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지요. 막내가 인물은 좀 부족해도 심성이 곱고 손끝이 야무집니다. 그 말이 무색하게 그의 눈을 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다가가 모자하여. 복단아 어서 가서 더 내와. 은옥도 거울을 보며 머리 장식을 고치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찬물이 식었잖아. 빨리 다시 끓여와. 복단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찻상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최윤서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차를 홀짝이는 척하며 눈을 굴렸지요. 두 언니는 마루에 조신하게 앉아 있었으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반사적으로 막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면 복단이 문풍지를 막았고 박진사가 헛기침을 하면 복단이 가장 먼저 물 한 가을 받쳐왔지요. 마루 끝에 어지러이 놓인 신발도 흐트러진 방석도 어느새 복단의 손을 거쳐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최윤서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번지르한 두 언니가 아니라 부엌과 우물가를 바비어가는 저 투박한 막내딸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지요. 언니들이 체면치레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복단은 쉴 새 없이 위태로운 집안의 구멍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없으면이 집은 당장 굴러가지 않겠구나. 최윤서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이 굴러가는 진짜 동력은 화려한 얼굴을 한 두 언니가 아니라 거칠러진 손으로 묵묵히 일하는 저 못생긴 막내라는 사실을 단박에 꿰뚫어 본 것이지요. 굳은 일을 다 마친 복단이 마루 구석으로 돌아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습니다. 최윤서의 시선이 복단의 손끝에 가다왔지. 물일에 불려 터진 손등 바느질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선비님, 어느 아이가 마음에 드시오. 박진사의 물음이 떨어지자 방 안에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금목과 은옥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돌렸지요. 혹여나 자신이 지목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난한 훈장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노처녀로 늙겠다는 속내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복단은 아예 윤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이름이 불릴 리 없다고 체념한 듯 그저 마룻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지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저는 셋째 따님과 혼인하겠습니다. 순간 금옥과 은우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안도가 번졌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알터니를 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작 지목당한 복단은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몰랐습니다. 박진사가 놀란 얼굴로 막내를 가리키자 그제야 화들짝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휘둥그레진 복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박진사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윤서에게 물었지요. 아니, 선비님 평생 혼처가 없을 줄로만 알았던 막내를 택하시다니 혹여 일꾼으로 부리려고 데려가시는 것은 아니시오? 아비로서 어찌 물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못난 딸이지만 그래도 제 줄인데 종년 취급이나 당할까봐 걱정이 앞선 것이지요. 최윤서는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곱은 눈으로 박진사를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지요. 제 곁에 둘 사람은 셋째 따님이면 족합니다. 그 단단한 태도에 박진사도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증가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했지요. 최윤서가 돌아가자마자 두 언니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저 훈장은 눈이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그래도 참 다행이요. 우리 대신 저품 없는 것이 가게 됐으니 깔깔거리며 웃어대는 언니들 사이로 복단은 말없이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무거운 물동이를 번쩍 들어올렸지요. 그 거칠러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길이 밝았습니다. 번듯한 상객이나 가꾼 하나 부를 형편이 안 되는 최윤서였지요. 동네 어르신께 깨끗한 도포를 하나 빌려오고 서당에서 가르치는 제자 중 가장 듬직한 아이 하나를 골라 붉은 천을 두은 닭 한 마리를 안겼습니다. 기러가비 역할을 맡긴 것이지요. 로모는 드디어 일할 손이 들어온다며 들떠서 초과에 홀로 남아 며느리 맞을 채비를 했습니다. 비좁은 방에 남아 먼지를 털고 물에 불린 쌀을 솥에 앉혔지요. 스승의 혼례를 돕겠다고 나선 어린 제자와 최윤서 단 두 사람만의 쓸쓸한 초행길이 박진사의 집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박진사네 마당에는 화려한 병풍도 고기, 반찬도 없었습니다. 혼례복도 없었지요. 복단은 빛은 바랬지만 깨끗이 손질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깔끔히 빗어 올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맑은 정화수 한 그릇만 올려놓은 조촐한 상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지요. 형식은 간소했으나 작수성의 예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두 손을 맞잡고 술잔을 나눔으로써 부부의 연을 맺는 의식이었지요. 복단의 거칠러진 손이 최윤서의 손 위에 조심스레 얹혔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요. 최윤서는 그 손을 가만히 받쳐들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원래대로라면 신랑이 처가에 며칠 머물러야 하는 법도였으나 늙은 호르머니를 두고 온 최윤서의 사정을 헤아려 당일 신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리자마자 바로 신랑 집으로 떠나는 우기였습니다. 떠나기 전 박진사는 못난 막내딸의 거친 손을 꾹 쥐더니 붉어진 눈시울을 후쳤지요. 고생길이 환하구나.
그래도 내 증가를 알아본 사람이니 믿어보거라. 복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가마도 타지 못한 채 복단은 낡은 보퉁이와 바느질 상자 하나만 가슴에 품고 남편 최윤서의 등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신부의 저고리 자락을 흔들었으나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해가 뉘엿니 넘어갈 무렵 세 사람은 최윤서의 초과에 당도했습니다. 노모는 반색하며 마루로 나섰지요. 그러나 가마도 없이 걸어 들어온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까모잡한 얼굴, 투박한 인상, 볼품없는 행색 노모의 눈에 기대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이게 며느리란 말이냐? 싸늘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복단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날 밤 복단은 좁은 방 한 구석에 이불을 깔고 누웠으나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자꾸만 떠올랐지요. 다음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복단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재를 치우고 우물에서 물동이를 채우고 군부를 때 방을 데웠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쉴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노모는 잠에서 깨어 마루로 나오다가 분주에 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작은 야무졌고 솜씨도 제법이었지요. 그러나 노모는 인정하는 기색 대신 쌀쌀맞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물이 저리 흉해서야 찍듯 일이라도 소처럼 해라. 물길 넣고 빨래도 밀렸다. 아궁이 재도 다 못 치웠구나.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거리에 복단은 대구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지요. 로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복단의 손이 빠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반과 며느리 얼굴이 저리 박색이니 체면이 안 선다며 사자권 트집을 잡았지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꾸준히를 끝없이 얹어주었습니다. 물기, 빨래, 아궁이 불때기는 기본이요. 장덕대 닫기에 마장설기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러나 복단은 입 한번 삐죽거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하면서도 눈은 쉬지 않았지요. 밥 짓는 순서, 노모의 약탄기 올리는 시각학동들이 드나드는 동선까지 집안의 모든 흐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디서 구멍이 나고 시간이 새는지 면밀히 살폈지요. 시어머니의 기침은 새벽녘에 가장 심하구나. 아궁이 불을 조금 더 일찍 대야겠다. 학동들이 점심때쯤 배가 고파 집중을 못하는구나. 아침에 미리 무언가를 먹여야겠다. 복단은이 허름한 초과의 틈새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한편 금목과 은옥에게도 혼담이 날아들었습니다.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터라 언니들 앞에는 그럴듯한 혼처가 줄을 이었지요. 첫째 금목은 한양에서 비단 장사로 큰 돈을 굴리는 부잣집 외아들에게 시집 갔습니다. 어머, 한양 큰댁이라니 내 팔자가 이리 좋을 줄이야. 금옥은 가마에 오르며 콧노래를 불렀지요. 둘째 은옥은 이웃 고을토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 갔습니다. 논밭이 백마지기요 곡간의 쌀이 썩어났다는 소문난 부잣집이었지요. 복단이는 빛에는 초과로 갔지만 나는 기와 집에서 비단옷 입고 살겠구나. 은옥이 의기양양하게 내뱉었습니다. 박진사는 빈털털리 형편이었으나 다행히 재력이 넉넉한 사돈에서 혼례 비용 일체를 도맡아 준 더해 제 손으로 엽전 한 푼 들이지 않고 두 딸을 번듯하게 시집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비로소 한숨을 돌렸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효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단의 앞으로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두 딸은 번듯한 혼처로 시집을 갔으나 막내딸은 맨몸으로 간 것이 못내 걸렸던 박진사가 없는 살림을 털어 새로 산 반지꼬리 하나와 어렵게 모은 엽전 한 줌을 보내왔습니다. 복단은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장살이나 장작을 사는 것이 급했지만 복단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장시 포목점 구석을 뒤져 양반들이 옷을 짓고 버린 자투리 비단 조각들과 다채로운 색실한 뭉치를 사온 것이었지요. 그 꾸러미를 본 노모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쌀이 비었는데 요망하게 비단 쪼가리에 돈을 쓰다니 가난한 훈장집에 무슨 사치냐. 벼락 같은 호통이 쏟아졌으나 복단은 변명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단은 꾸준히를 마친 뒤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복단은 단순히 예쁜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당을 오가는 학동들의 성전과 낡은 옷차림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리며 각 아이에게 꼭 맞는 색감을 골라 자투리천을 입고 정교한 수를 놓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운과 책보에 달 작은 귀주머니 여러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복단은 서당 마루에서 책보가 해져 쩔쩔 그 주머니들을 하나씩 꿰어 주었습니다. 투박한 찜에 번듯하고 기막힌 색감에 주머니구자 신이 난 학동들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 어머니들에게 자랑스레 내보였지요. 그 중에 살림에 여유가 있던 양반과 안방마님 몇 사람이 단번에 그 주머니에 범상치 않은 배색과 자수씨를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학동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여종을 통해 묵직한 일감을 보내왔습니다. 최훈장 댁 마님의 솜씨가 으뜸이라 들었소. 우리 마님께서 딸식 혼수에 쓸 자수 보자기와 백모를 지어달라 하셨. 할 수 있겠소. 양반가의 안목을 충족시키는 값비싼 맞춤 혼수품 주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종이 건넨 고급비단 조각을 차니 살피던 복단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정성을 다 지어보낼 터이니 그리 전에 주십시오라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 곁에서 잃고 보던 노모는 박세인 며느리에게 귀한 양반과 일감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짐짓 놀랐습니다. 허나 이내 며느리가 혹여나 실수라도 할까봐 한 소리를 보태며 헛기침을 내뱉었지요. 귀한 대길이니 한 땀이라도 어긋나면 가문이 망신이다. 복단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노무 앞에서 차분하게 실을 고르고 도안을 짜내려 갔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자수품이 나가고 며칠 뒤 그 품삯으로 하얀 쌀과 엽전 꾸러기 콩과 딸감이 들어왔습니다. 텅 비었던 쌀독의 양식이 차오르고 끊어졌던 노모의 약재가 다시 들어왔지요. 노모는 여전히 입으로는 인물이 박색이니 손재주라도 있어야지라며 투명스럽게 굴었으나 풍족해진 밥상 앞에서 더는 복단을 함부로 몰아세우지 못했습니다. 안방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방마님들의 일감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느질 품삯으로 번 돈의 일부를 떼어 서당 살림에 보태기 시작했지요. 틈이 벌어진 사랑채 문풍지를 두꺼운 종이로 겹쳐 바르고 학동들의 무릎이 닿는 찬 바닥에는 헌배 조각을 기운 방석을 만들어 깔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복단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묽은 콩죽을 쓰워 가장 어린 학동들부터 먹였지요. 아침밥을 굶고 온 아이들 손에는 볶은 콩이라도 한 줌씩 쥐어 들여보냈습니다. 춥지 않느냐? 죽 한 그릇 먹고 들어가거라.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지요. 온기가 도는 방과 속을 채워주는 죽 한릇. 그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위에 코를 훌쩍이며 일찍 돌아가던 아이들이 사라졌지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글 읽는 소리가 서당 밖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학동 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훈장 댁세 마임이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품는다더라. 그 집 서당에 보내면 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 되미까지 배운다지 않소. 칭송이 자아해지자 학동수가 부쩍 늘었지요. 부모들은 감사의 표시로 철마다 보내는 삭수를 눈에 띄게 후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장작 한 단이 서너 단으로 늘었지요. 파랑채에 장작과 곡식, 종이와 먹이 마르지 않게 되자 그저 연명하기 바빴던 최윤서의 서당이 비로소 안정적인 글방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남의 집 자식 입까지 거둔다며 혀를 찼지만 곳간에 쌓이는 삭수를 보며 슬그머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의 셈법이 자신보다 한 수위라는 것을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최윤서는 갑작스레 서당 형편이 나아진 가닥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따뜻해진 방, 배부른 아이들, 늘어난 학동수,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복단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최윤서가 마루 끝에 앉아있는 복단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덕에 글방이 온기를 찾았소. 처음으로 건네는 진심 어린 인사였지요. 복단은 익숙지 않은 다정함에 바로 웃지 못했습니다. 죽소를 젓던 주걱을 꾹 준 채 고개만 살짝 숙였지요. 그러나 귀끝이 발갛게 물드는 것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자수 일감을 받으러 장시에 나간 복단은 약재전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난히 높게 쌓인 감초 자루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객주 하인들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귀전을 스쳤습니다. 청나라에서 들어온 물량이 넘쳐서 말이야, 묵은 감초를 헐값에라도 털어야 창고가 빈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단의 시선이 헛빠진 감초 덤미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탕에나 꼭 들어가는 감초가 저리 헐값이라니 복단은 무심고 잔뜩 찌푸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코끝에 훅 끼치는 습한 바람 곧 지루하고 긴 장마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치면도 푸성기도 값이 뛰는데 백길마저 끊기면 저 흔한 약재라고 다를까? 가슴이 작게 방망이질 쳤으나 복단은 치맛자락을 꾹 쥐며 걸음을 뗐습니다. 장터의 생리를 아직 모르는 자신이 숏불리 쌈지돈을 풀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대신 복단은 다음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약재전 주의를 서성했습니다. 감초 자료가 며칠 만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상인들은 어찌 흥정을 하는지 귀를 열고 눈에 담으며 시장의 흐름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깊은 밤 등잔불 곁에 앉은 복단은 품삯 장부와 서당 삭수 집안에 있냐 자금을 늘어놓고 조심스레 셈을 시작했습니다. 붓끝으로 숫자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기를 반복했지요. 최윤서는 잠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못난 아내라고만 여겼건만 저 작은 등잔불 아래 얼음거리는 그림자에서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깊고 단단한 기운이 배어 나오는 듯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을 알 리 없는 복단은 밤이 이하도록 숫자와 시름한 끝에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하던 셈법이 하나의 길로 정돈되자 감초값이 바닥을 친 금이 곧 적기라는 확신이 섰지요. 허나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장사에 쓰겠다 나선다면 양반의 체면을 중시하는 노모의 불호령과 선비, 남편의 실망이 쏟아질 것이 불보다 뻔했습니다. 복단의 무거운 한숨이 어스름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단은 서당을 오가는 똘똘한 학동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에 푼전 몇 입과 볶은 콩을 쥐어주며 장이 파할 무렵 노상에 깔린 장감초를 한 줌씩 차오라 은밀히 일렀지요. 스승의 사모님이 챙겨주는 간식에 신이 난 아이들은 매일같이 장터 골목을 누비며 심부름을 해냈습니다. 어른이 약재를 쓸어 담았다면 당장 장사치들의 눈에 띄었겠지만 코올리개들이 동네 심부름하듯 사가는 장초는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습니다. 상권을 꽉 쥐고 있던 큰손 최행수조차 아이들의 푼돈 거래 따위엔 시선 한 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장터 사람들의 눈을 완벽히 속인 사이 안채 부엌광 깊숙한 곳에는 어느새 감초 자루가 소리 없이 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모가 안방문을 열다가 코를 찡그렸지요. 이게 무슨 냄새냐? 온 집안에 웬양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달큰하고 쌉싸름한 냄새를 따라가던 노모가 부엌 광문을 왈칵 열어젖히자 수북이 쌓인 감초 자루들이 오습을 드러냈지요. 이게 다 뭐냐? 노모는 기겁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천한 장사치나 할 짓을 벌이고 있다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듯 울부짖었지요. 소란을 듣고 최윤서가 달려왔습니다. 광 안에 쌓인 감초 자루들을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아내를 향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감초요? 복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감초는 어떤 탕을 짓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약재입니다. 복단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눈빛은 형하게 빛났습니다.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넘쳐 지금 값이 바닥입니다. 하나 곧 긴 장마가 오면 백길이 막히고 습기에 약재가 상해 공급이 뚝 끊길 것입니다. 그때 감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했지요. 최윤서는 무언가 깨달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일 때 사두면 복단이 말을 이었지요. 두고두고 큰 이문이 남습니다. 최윤서는 한동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대부 여인이 장사치들처럼 물건을 쓸어모아 이문을 남기려 한다는 것에 내심 놀랐지요. 그러나 이 아내가 그간 텅 빈 곳간을 채워낸 수완을 떠올리면 함부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뜻대로 하시오. 최윤서는 거두절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모가 펄쩍 뛰며 아들을 말렸으나 최윤서는 단호했지요. 어머니,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살려왔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노모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으나 아들의 말에 떠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마침내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 복단은 이미 적기 쉬운 감초 자루들을 습한 마루 밑에서 사랑채의 높은 선반 위로 모두 옮겨 쟁여두었지요. 촘촘히 덮개를 씌우고 바람이 통하게 틈을 만들어 놓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복단의 예상대로 장마은 길어졌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지요. 장터의 약재, 공급이 뚝 끊기자 탕을 지으려는 의원들과 약방 하인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감초가 씨가 말랐다네. 값을 2배로 쳐도 구할 수가 없어
장터를 주름잡는 객주의 큰손 최행수가 코음을 쳤습니다. 감초값이 오르면 물량을 준 자신이 가장 큰 이득을 볼 터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수은 장터 바닥에 장감초가 씨가 말랐습니다. 어떤 놈이 밑에서 물건을 싹 쓸어 담은 것 같습니다. 최행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 코 앞에서 누가 감히 쥐새끼 같은 짓을 벌여. 최행수는 즉각 수하들을 풀어 캐물었지요. 그중 눈치 빠른 자가 고개를 갸우거리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요, 며칠 서당 아이들이 약재전 주변을 맴돌며 감초를 샀습니다. 혹시 그 가난한 훈장 최윤선의 쪽 아닙니까? 최수의 매서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복단은 창밖으로 나선 사내들이 초가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복단은 밤을 틈타 최윤서와 함께 감초, 자루들을 다시 옮기기 시작했지요. 다락의 구석진 곳, 장독대 빈 도관 등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감쪽같이 나누어 숨겼습니다. 부인이 물건이 들킬 경우 사대부의 체면이 깎이는 것은 둘째치고 저 험한 객주놈들에게 무슨 해지를 당할지 몰라 두렵소. 최윤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복단은 흙 묻은 남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집안은 평생 가난을 벗지 못합니다. 복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초값이 천정부지로 뛸 조짐은 확실해졌지요. 그러나 장터의 실세 최행수가 초과를 주시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선비 부부 앞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보름을 넘기자 장터의 감초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배, 나흘이 지나자 3배, 이래가 지나자 5배까지 뛰었지요. 자급해진 약방과 객주하인들이 사방으로 감초를 찾아 헤맸으나 어디에도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초가 뒷문으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훈장 땡 마님 계시오. 어둠 속에서 낯선 사내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나타났지요. 큰 약방의 객주였습니다. 최훈장의 감초가 넉넉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발 좀 융통해 주십시오. 값은 얼마든지 쳐드리리다. 복단은 대문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발넘어머로 점잖게 대답했지요. 우리 집에서 감초를 사재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요? 천만에요. 노모의 탕을 지으려 넉넉히 구해둔 것뿐입니다. 복단의 목소리는 양반과 여인의 체면을 세우듯 고고했습니다. 허나 사정이 정글이 다급하시다니 조금 융통해드리리다. 건으로는 선심 쓰는 척했으나 복단의 셈법은 빈틈이 없었지요. 돈 넘치는 객주들에게는 철저하게 최고가 시세를 적용했습니다. 흥정 한 번 없이 복단이 부르는 갑대한 엽전 꾸러미가 치마폭 위에 쌓였지요. 그렇게 밤마다 은밀히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방 한 구석에 엽전, 꾸러미가 산처럼 쌓였지요. 그것을 본 최윤서가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대체 다 얼마요? 서방님 우선 이것부터 하셔야지요. 복단은 대답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낯은 문서 꾸러미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집안의 목을 옥죄고 있던 고리대금 빈문서들이었지요. 빚들을 청산해야 집안의 진짜 숨통이 트입니다. 이튿날 빚쟁이들이 하나둘 찾아와 돈을 받고 문서를 내어 주었습니다. 수년을 짓누르던 빚이 단번에 사라졌지요. 노모의 탕이 넉넉해졌고 끼니마다 하얀 백미가 상에 올랐습니다. 매서웠었던 노모의 눈초리가 둥그렇게 변하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요. 못난 것이 제주 하나는 용하구나. 예전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복단은 남은 장초들을 비싸게 팔지 않았습니다. 기말른 노인을 둔 빈산 후 몸이 허한 가난한 산모 약값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이웃들에게 헐값이나 외상으로 감초를 내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노모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거저주느냐? 미쳤구나. 복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급한 약은 창고에 쌓여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린 때 진짜 값어치가 나는 법입니다. 재물만 쫓으면 장사치요. 사람을 살리면 덕이 됩니다. 덕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지요. 그 말에 방문 너머에서 책을 읽던 최윤서의 붓이 서삼경을 줄줄 외는 자신보다의 투박한 아내가 훨씬 큰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깊은 부끄러움과 경외심이 가슴 밑바닥에서 차올랐습니다. 복단의 말대로 덕은 돌아왔습니다. 감초를 얻어간 이웃들이 갓 낳은 달걀, 꾸러미와 질 좋은 삼배 콩자루를 마당에 부려놓고 갔지요. 서당은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덕망 높은 선비와 지혜로운 안주인이 있는 곳으로 칭송받으며 양반과 자제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장터에 최행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챙겨야 할 막대한 이문을 가난한 선비 부부가 가로챈 것도 분한데 고을의 인심까지 싹쓸이 하는 꼴이라니 그는 때를 기다리며 독을 품었습니다. 한편 복단은 넉넉해진 살림을 바탕으로 쓰러져 가던 초가는 다른 이에게 넘기고 사랑채와 안채가 널찍하게 빠진 반듯한 새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삿날 노모는 며느리가 번 돈으로 장만한 집 마루를 가만히 쓸어 보았습니다. 못난 얼굴 뒤에 숨겨진 복단에 어마어마한 복의 기운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비로소 며느리를 온전한 집안의 기둥으로 인정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 무렵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했습니다. 부잣집으로 갔다며 뽐내던 첫째 금목은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의 종처럼 혹사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돈 많은 객주에게 시집간 둘째 은옥은 남편의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해 쫓겨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단은 은옥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묘했지요. 이사한 날밤 널찍하고 따뜻해진 안방이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묵묵히 바느질을 하는 복단의 곁으로 최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의 시선이 복단의 손에 닿았지요. 물일에 불려진 손등 굳은 살이 박인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 고운 규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최윤서는 말없이 귀한 상처 연고를 꺼내어 복단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서서방님, 복단이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윤서는 단단히 채 놓아주지 않았지요. 갈라진 손가락 틈새마다 정성껏 연고를 발라주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다정했습니다. 이 손이 우리 집안을 살렸소. 내가 평생이 손을 지켜드리리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지는 가슴 깊이 스미는 진심이었습니다. 애써 참았던 복단의 눈시울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요. 최윤서가 조심스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단도 더는 피하지 않았지요. 차가웠던 작수성례 이후 몇 달 만에 두 사람은 비로소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나누는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당이 자리를 잡자 최윤서는 미뤄두었던 대과 과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학동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촛불이 꺼질 때까지 과거 답안을 짓는 데 매달렸지요. 그러나 막상 붓을 들면 번번번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백성을 구유하고 장시의 패단을 바로잡을 방도를 묻는 책문 앞에서는 죽은 성현의 글기만 맴돌 뿐 살아있는 답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최윤서가 깊은 한숨과 함께 붓을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서방님 붓소리가 뚝뚝 끊기는 게 체한 사람의 숨소리 같습니다. 야참을 들고 온 복단이 조용히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부인 말이 맞소 백성의 배를 불릴 방도를 적으라는데 나는 정작 장터에서 쌀난대가 어찌 오가는지조차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오. 복단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장터에서 두 눈으로 겪은 것들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복단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장감초 몇 줌을 내어주며 살펴보니 빚을 갚기보다부터 챙기는 것이 우리의 백성들의 삶입다. 돈보다는 당장 아궁이에 넣을 온기가 급하다는 뜻이지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양반도 극심한 굶주림 앞에서는 갓을 팔아 쌀을 구하는 법입니다. 허나 관아에서는 백성의 빈속은 안중에도 없이 세금 거들 궁리만 하고 가난한 이가 땀 흘려 범푼 돈은 객주에 이문으로 반 넘게 빠져나가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 느꼈습니다. 성현의 뜬구름 잡는 대의가 아니라 두 발로 밟은 장터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최윤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며 벌떡 붓을 들었지요. 복단이 말할 때마다 붓끝이 거침없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그날 밤 벼랑 끝 백성의 고단한 삶이 과거 답안에 진짜 뼈대를 만들어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책 속에 간인 새님으로 늙었을 것이요. 최윤서는 아내가 단순한 살림꾼이 아니라 자신의 식견을 깨워주님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부부가 희망을 써내려가던 바로 그 시각장터의 의습한 주막 뒷방에서는 검은 거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최윤서라는 자 이번에 확실히 밟아야 하네. 도끼를 품은 최행수가 부패한 아전과 마주 앉아 붉은 낙인이 찍힌 빈과나 자료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관아의 밭을 약재를 빼돌리고 입인 자루를 저 선비집에 숨겨 관물 돈 안에 죄를 씌우면 끝이지. 두 사람은 음흉하게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장터 뒷골목에는 뜻밖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 없이 떠돌던 둘째 언니 은옥이었지요. 은옥은 주막담장 너어로 최수의 하인과 아전이 붉은 관화 표식이 찍힌 빈자루를 주고받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은옥은 들킬새라 낡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최윤서가 과거장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복단은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의 찜을 챙겼지요. 깨끗이 달인 도포와 며칠치 양식 그리고 정성껏 지은 주먹밥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대문 앞 짐을 다 꾸린 최윤서가 복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만히 복단에 두 손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흙바닥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복단이 비명을 지르듯 주저앉으며 그를 말리려 했으나 최윤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흙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깊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대부 남편이 그것도 과거 길에 오르는 선비가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맞절도 아닌 언감생 큰 절을 올리다니. 복단은 어쩔 줄 몰랐으나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든 최윤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부인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이 길을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요. 이 절은 내 총명한 아내에게 바치는 나의 맹세이자 존경이요.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지탱해준 아내에 대한 무한한 예우이자 신뢰였습니다. 복단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엎드려 맞절로 남편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꼭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남편의 등이 고개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복단은 서상 마당에 서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러나 남편이 떠나기 무섭게 초가 주변으로 낯선 사내들이 기웃거리고 밤마다 마당에서 흙 밟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단은 직감했지요. 무언가 거대하고 불길한 그림자가 남편 없는 초가집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최윤서가 한양으로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문 밖이 요란해지더니 관복을 입은 아전과 포졸 대여섯 명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최윤서의 집이 여기냐? 아전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복단이 침착하게 나섰지요. 그러하오나 무슨 일이시오? 관아에 밭을 약재를 훔쳐 숨긴 죄를 물으러 왔다. 당장이 집을 지사히 뒤져라. 아전의 호통과 함께 포졸들이 사랑채와 안채, 장독대와 다락까지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작물이 있습니다. 부엌 깊숙한 곳을 뒤지던 포졸 하나가 무언가를 끌어냈습니다. 붉은 먹표가 선명하게 찍힌 빈과 자루였지요. 이것이 관화 표식이 찍힌 작물이다. 감히 관물을 빼돌려 이문을 남기려 해. 저기 숨겨둔 감초들을 몽땅 압수하라. 아전이 욱박 지르자 포졸들이 다락과 빈독에 쟁여두었던 복단의 피땀, 어린 감초 자루들을 모조리 마당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노무가 뛰쳐나왔습니다. 이놈들이 뭐들 하는 게야? 평소 며느리에게 그토록 깐깐했던 노모가 포졸들 앞을 두 팔 벌려 가로막았지요. 늙고 야윗 몸이었으나 기세만은 매서웠습니다. 사대부가의 물건을 함부로 어지르지 못할 것이야. 당장 썩 물러서지 못해. 포졸 하나가 육박 지르며 노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마룻바닥에 나딘 노모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악을 썼지요. 양반, 노모를 치려드느냐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아전은 혀를 차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에이 성가시게 노인네는 내버려두고 물건이나 당장 실어라. 혼란과 통곡 속에서도 복단은 짐짓 입술을 깨물며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매서운 눈은 광에서 나온 가짜 자루를 예리하게 훑고 있었지요. 관과 자루는 산몰로 꼬인 끈으로 묶여 있으나 내가 쓴 것은 2올짜리 끈이다. 게다가 저 붉은 표식에 먹빛은 건불룩지만 장터의 것은 노란빛이 감돌지. 복단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아전들이 감초를 몽땅 실어가고 떠나자 집안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노무가 텅 빈 광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이를 어쩐다. 이를 어째 내가 밤낮 없이 찔려가며 읽은 것을 한순간에 복단은 울지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노모의 옷자락을 털어주며 그 앞에 단정히 무릎을 을렀지요. 어머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 자루는 우리 집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복단의 단단한 눈빛에 노모도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좋다.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느냐? 어머니께서는 방금 놈들이 빼앗아간 우리 감초 자료의 정확한 개수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부가 완벽한 동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단아, 복단 나 있니? 문을 열자 거짓골이 된 여인이 비틀거리면서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 은옥이었지요. 언니 복단이 달려가 쓰러지려는 언니를 부축했습니다. 은옥의 행색은 처참했습니다. 복단은 언니를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부터 먹였지요. 배를 채운 은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문 들었어. 내 집이 관아에 털렸다고. 은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단아, 사실 나본 게 있어. 며칠 전 밤주막 뒷골목에서 최행수 하인과 아전이 붉은 관화 표식이 찍힌 빈 자루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런데 그게 내 집 일이었을 줄이야. 복단은 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복단은 은옥의 증언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붓으로 적어 내려갔지요. 옆에서 은의 이야기를 듣던 노모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날 놈들이 끌어간 자루가 23개였어이. 늙은 눈으로 똑똑히 세웠지. 복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가 본 것도 있어요. 놈들이 들고 온 자루는 우리 집 것이 아니었어요. 끈 매듭도 먹표 색깔도 달랐지요. 증거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관아를 상대로 싸우려면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지요. 며칠 뒤 딸의 소식을 들은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복단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관아 서기일을 거은 적이 있어서 그 속을 좀 안다. 박진사가 종이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관아 장부에는 엄격한 결제 순서가 있고 도장 위치도 정해져 있어. 놈들이 장부를 조작했다면 먹을 덧칠한 흔적이나 도장 위치가 어긋난 곳이 반드시 있을 게야. 복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날 밤 호롱불 아래네 사람이 머리를 맞습니다. 은옥의 목격담, 노무가 기억한 자료, 수량, 복단이 포착한 끈과 먹표에 차이 박진사가 짚어준 장부의 허점,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이. 이 모든 것을 글로 엮어 관아 앞에 내밀 사람이었습니다. 복단은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방님, 어서 돌아오세요. 폭풍 전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먼지를 뒤집어 쓴 산에 하나가 초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과거 시험을 마치고 밤낮 없이 달려온 최윤서였지요. 그러나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마당은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고 부엌, 광문은 뜯겨나간 처참한 광경이었지요. 부인 최윤서가 다급히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단이 방 안에서 일어나 남편을 맞았지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형했습니다.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복단이 그간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전들의 급습, 관식 자료의 발견, 감초 압수까지 최윤서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최행수 그놈이 손을 썼구나. 이을 가는 최윤서 앞에 복단이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절망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최윤서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촘촘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이었지요. 은옥의 증언, 박진사가 알려준 관화, 장부의 결제 방식, 자루 매듭의 차이, 압수 날짜와 수량까지 복단이 밤을 새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최윤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을 부인 혼자서 다 하셨소. 어머니와 은옥, 언니 아버지께서도 도와주셨습니다. 복단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윤서는 아내가 정리한 기록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절로 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 볼 수 있어. 최윤서가 붓을 들었습니다. 복단의 기록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한 변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날카로운 문장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윤서는 복단과 은옥, 박진사를 대동하고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지요. 최행수수도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 가난한 선비가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느냐는 자신감이었지요. 사또 앞에 억울함을 청하옵니다. 최윤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도가 대청에 좌정하자 최윤서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지요. 토인의 집에서 관물을 도둑질했다. 하오나이는 모두 조작된 누명이 옵니다. 최윤서가 품속에서 변론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째, 압수된 자루의 수량과 관한 아품 장부의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최윤서의 붓끝이 장부의 숫자를 짚었지요.
관아 장부에는 지난달 20틀에 약재 30자루가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어옵니다. 그러나 소인의 집에서 압수된 것은 23자루에 불과하옵니다. 나머지 7자루는 어디로 갔단 말이 옵니까?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최행수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지요. 둘째, 자루의 매듭이 다릅니다. 최윤서가 손짓하자 복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자루 2개를 들고 있었지요. 하나는 압수 과정에서 떨어진 관, 자료의 조각이었고 하나는 복단이 장터에서 상감초 자루였습니다. 복단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도 어른이 2자루를 보시옵소서. 관 자루는 사홀로 꼬인 끈으로 묶여 있고 소인의 집에서 쓰는 자루는 두올끈이 옵니다. 또한 광식의 먹빛은 검붉으나 소인의 자루끈은 노란빛이 갑니다. 복단이 2자루를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차이가 뚜렷했지요. 과 표식이 찍힌 자루가 소인의 집 광에서 나왔다 하나에는 누군가 몰래 심어둔 것이 분명하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셋째, 모든 일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 증인이 있어옵니다. 최윤서가 은옥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은옥은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했으나 복단의 격려하는 눈빛을 받고 용기를 냈지요. 사또 소인은 며칠 전 밤 장터 뒷골목에서 수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사옵니다.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최행수와 관아 아전이 은밀히 만나 엽전 꾸러미를 주고받으며 관과 자루를 맞바꾸어서 싸웁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저 선비집이 확실히 끝장이라 하였사옵니다. 은옥이 최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모든 것을 꾸며 싸웁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 인연이 미쳤느냐? 근거도 없이 함부로 근거가 없다 하셨소. 최윤서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관품 장부를 직접 대조해 보시면 알 것이옵니다. 장부의 결제 순서와 관인 위치가 규정과 다르게 되어 있을 것이옵니다. 급하게 조작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을 터이지요. 사도가 아전에게 장부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이방이 장부를 펼치자 사도의 눈썹이 지켜 올라갔지요. 이게 무엇이냐? 관인 위치가 왜 이리 어긋나 있느냐? 그것은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부의 먹물 농도도 확인해 보시옵소서. 최윤서가 덧붙였습니다. 10년치 기록이라면 먹이 종이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야 하옵니다. 그러나 저 장부의 먹은 아직 덜 마른 것처럼 번지지 않았사옵니까? 사도가 장부를 물에 담가보라 명했습니다. 급하게 쓴 먹물이 물에 풀려 번져 나왔지요. 이것은 조작된 장부로다. 사도가 벼락같이 호통쳤습니다. 최행순의 이놈 관나 아전과 결탁하여 장부를 조작하고 누명을 씌우다니 그 죄만 번 죽어 마땅하다. 최행수가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도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억울하다고?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는데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냐? 사도의 명으로 최행수와 부패한 아전이 포박되었습니다. 곤장 30대를 맞고 옥에 갇혔지요. 최행수는 객주에서 쫓겨나고 아전은 파직되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최윤서의 집에서 압수한 감초는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사도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복단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초가로 돌아온 그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안방에 모여있을 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윤은 어른 계시오. 한양에서 홍패가 내려왔소. 파발이 건넨 붉은 비단문서 댁과 장원급제. 최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장원이라니. 복단이 남편 곁으로 다가왔지요. 최윤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이 홍패는 없었소. 복단은 대답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모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집안이 구여해졌을 때였습니다. 노모가 복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 앉아라. 복단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노모가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웠다. 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난 것이라고 볼품없다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노모가 허리춤에서 곡간 열쇠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복단의 손에 조심스레 쥐어 주었지요. 이제 이 집안은 내가 이끌어라. 이 늙은이는 물러 앉을 테니 복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지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가 더 부끄럽다. 노무가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집살이의 설움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문 밖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단아 나야. 문을 열자 누더를 걸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첫째 언니 금옥이었습니다. 언니 복단이 달려가 언니를 부축했지요. 금옥의 행색은 처참했습니다. 남편이 새 여자를 들였어.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말끝을 흐리는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복단은 말없이 언니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옥이 먼저 와 있었지요. 금옥이 동생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은옥과 너도 은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 자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옥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복단아, 우리가 널 얼마나 비웃었는데. 은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단이 두 언니의 손을 잡았지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같이 살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렛은 초과는 반듯한 기와집이 되었고 최윤서는 한양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지요.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그의 정책, 뒤에는 늘 복단의 서신이 있었습니다. 당전과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적어보내는 아내 덕분에 최윤서는 탁상, 공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요. 금목과 은옥은 동생 곁에 머물며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한때 노동을 천하게 여기던 두 언니였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일하며 사는 법을 배웠지요. 노모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이었지요. 노모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미가 이 집안을 살렸단다. 그의 겨울 노모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복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내 덕에 좋은 것 다 보았다. 고맙다 며느리야. 복단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툇마루에 은발이 희끗한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지요. 거울을 들여다보던 복단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감 내 주름 좀 보시오. 늙은이 튀어나온가 더 도드러져서 볼품이 없지요. 최은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눈에는 그 앞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대문으로 보이요. 대문이라니요? 이 대문이 활짝 열려 복이 들어왔고 그 사이로 부인의 지혜가 나와 우리 집안을 살렸지요. 저 마당에 뛰어놓는 아이들이 다 부인 덕이요. 복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감도 참 늙어서 말이 많아지셨소. 복단이 활짝 웃자 튀어나온 니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최윤서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꽃은 화려하나 한 철을 넘기지 못하고 장맛은 투박하나 백년을 이어갑니다. 겉모습에 갇히지 않고 묵묵히 땀 흘려 삶을 읽어낸 복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음악까지 끝까지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음악 밈음악, 비 내린 음악, 길 위에 음악 말없이 서 있던 날 젖은 노래 발걸음만 조용히 남아있네. 낮은 음악 노래 저 말에 하루를 접어두고 음악 길었던 노래 음악 기다림을 음악 가슴에 묻어두네. 말없이 지나온 노래 음악 속에 고개를 음악 숙인 채 노래 시간을 견뎌왔네. 음악꽃은 음악 늦게 피어도 향기는 남아있고 긴 밤을 건너온 음악 길 끝내 발가치리 세상이 음악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던 음악 자리 바람이 지나가면 노래 이름은 은남아 이슬이 노래 모듬 음악 거칠던 세상 속에 조용히 노래 버틴 음악 말들 쉽게 음악 꺾이지 않던 작은 한 줄기 비바람 지나간 음악 뒤흙은 더 탄단해지죠 음악 낮은 땅 그 자리 마침 내 꽃이 피내 흘러간 음악 세월 끝끝에 넘겨진 음악 발자국들 말없이 음악 쌓인 날이 노래 오늘을 만들었네. 음악 꽃게 피어도 결코 노래 늦은 건 음악 아니니 오래 참고 견딘 노래 길빛으로 이어지리 세월이 음악 돌아보면 노래 그 자리에서 있던 조용히 피어나는 음악 한 사람의 노래 이야기 끝 음악 하늘을 조용히 남은 음악 자리 늦게 피어 더 깊은 그 이름 하나 음악